김성환의 시사야. 액션 촬영을 통해 숨어있는 유물이나 유적을 발굴하는 영화. 한 번쯤 어딘가에서 보셨을 것 같은데요. 통일신라 말기 학자이자 당대 최고의 문장가로 알려진 최치원 선생. 이 정조시대에 만들어진 최치원 초상화를 액션으로 살펴보면 그 뒤에 숨어있는 그림이 있다고 합니다. 최근 발표된 국립중앙박물관 학술지에 숨은 그림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실려 있다고 하는데요. 이 과연 어떤 얘기인지 오늘 흔적의 역사 시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 선임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이 영화 속에서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거 액션 예. 촬영 탁 하면 뭔가 새로운 게 탁 나오고 예. 명화 같은 거 굳이 유물이 아니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 보면서 신기하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최치원 초상화에 숨어있는 그림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X선 촬영 결과 숨은 그림을 찾아낸 것은 2009년인데요. 오래됐네요. 국립진주박물관 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당시 박물관이 지리산 특별전을 준비하면서 지리산과 관계가 깊은 최치원 관련 자료를 찾았고 경주 최씨 문중 소유였던 초상화가 부산 시립박물관에 위탁관리 중이라는 얘기를 듣고요. 그래서 이제 특별전 준비도 할 겸 빌려다가 이모저모 분석한 결과 이제 밝혀진 거죠. 여기 어떤 그림이 숨겨져 있었어요? 네, 본래 이 초상화는 의자에 앉아서 화면 왼쪽을 응시하고 있는 최치원 선생의 전신상을 그린 건데요. 앉아 있는 상입니다. 그런데 X선과 적외선 촬영 결과 두 가지의 숨은 그림이 나타났어요. 예. 하나는 이 영정이 건융 58년 즉 1793년 정조 때 쌍계사에서 제작됐다는 기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최치원의 양옆에 덧칠된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두 동자승이 보였다는 겁니다. 왼쪽 동자승은 반신상이었고 오른쪽 동자승은 손을 턱까지 이렇게 들어올려서 공양하는 전신상이었는데요. 이번에 다시 이제 11년 만에 이 초상화를 갖고 X선 형광 분석기라는 것을 장비를 이제 동원해서 분석을 했더니 두 동자승을 그린 안료하고 원래 그렸던 그림 안료하고 원바탕 안료하고 같았다라는 걸 이제 다시 밝혀낸 거죠. 초기에 초상화 만들 때 그럼 동자승을 같이 그렸었다는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그게 어느 순간 동자승이 사라졌다. 예, 그렇죠. 예, 그런 이야기죠. 그럼 동자승을 지워버렸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동자승 위에 덧칠을 해서 그린 거다라고 이제 밝혀졌는데요. 1793년에 제작 당시에 아마 초상화의 주인공인 최치원은 동자 둘이 좌우에서 이렇게 공양을 하는 그런 신성과 같은 모습을 표현한 것이 확실하다라는 건데 벼슬을 놓고 응거했던 최치원의 말년에 대해서는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삼국사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책을 베개로 삼고 풍호를 읊었고 급기야 가족을 데리고 가야선 해인사에 응거했다라고 했는데 최치원의 시문집인 고운집을 보면은요. 가야산에서 생활하던 도중에 어느 날 아침에 갓과 신발을 남겨두고 어디론가 갔다라는 또 되게 알쏭달쏭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네. 아마도 이제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신선이 된 최치원을 그림에 표현했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되죠. 그러면은 정조 때 그림 초상화를 만들었는데 그 후대에 누군가가 그림을 훼손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쌍계사에서 보관됐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이 그림이. 근데 1825년부터 순조 때부터 이리저리 옮겨 다녔고 마지막에는 최씨문중이 관리하는 우남 영당이라는 곳으로 옮겼는데요. 그 과정에서 누군가가 이제 그 동자승 그 부분하고 기록 부분을 덧칠했다는 건데 덧칠 부분에 사실은 그려진 게 책과 붓받침이에요. 그게 좀 의미심장한데 이게 조선시대 내내 불었던 억불 승유 정책에서 단서를 찾을 수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찰들이 폐쇄가 되고 그나마 남아있던 사찰도 사실은 종종 유생들의 습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 거. 그다음에 최치원 같은 경우는 또 동방의 문종이라고 해서 동방의 어떤 문장과 문학의 비조로 이렇게 대접을 받고 있고 특히나 공자사당인 문묘에 또 배양된 인물이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누가 그랬을까요? 이런 짓을 누가 그랬을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공자 사당에 배양된 유학자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도 지역의 유생들이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이렇게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이 유학의 종주라는 분이 또 사찰벽에 있잖아요. 그리고 동자승의 공양을 받는 신선으로 표현돼 있으니까 사실 유생들의 눈에 보기에는 꼴 보기 싫은 거죠. 그래서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추정입니다. 그리고 이 동자승하고 쌍계사에서 만들었다는 대목 이거를 이제 싹 다 지워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불교와 도교의 흔적을 싹 지워버리고 책받침과 붓받침 그러니까 책과 붓받침을 덧칠해가지고
유학자의 모습으로 완전히 바꿔온 모습이 아닌가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불교의 흔적, 도교의 흔적을 네. 싹 지웠는데 네. 또 왜 처상화는 사찰에 모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한 가지 흥미로운 시사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최치원만큼 사실은 유불도의 삼교에서 두루 추앙받는 역대 인물은 사실 없거든요. 왜냐하면 삼국사기를 보면은요, 최치원이 지었다라는 낭낭비서라는 게 있어요. 네. 비석의 서문 뭐 이렇게 쓴 그런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화랑인 난낭을 위해서 세운 비석인데 지금 전해지지는 않고 있다 그럽니다. 거기에 인용되어 있는 그 삼국사의 기록을 보면 뭐라 그랬냐면 최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라에 현묘한 도가 있으니까 그것을 풍류라 한다. 이 풍류는 삼교 즉 유교와 불교와 도교를 포함해서 중생을 교화한다. 예를 들자면 안에서 효도하고 밖에서 충성하는 것은 공자의 가르침이고 무의의 가르침을 행하는 것은 노자의 본뜻이며 그다음에 갖가지 악을 행하지 않고 갖가지 선을 받드는 것은 석가모니의 교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뭐 풍류라는 게 유불도 삼교를 모두 포함해서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다. 뭐 이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최치원 같은 분은 유불도를 모두 섭렵한 인물로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학자인 조선 고려의 문인들도 이 동방의 문장과 문사는 모두 최치원부터 시작됐다라고 칭송을 했고 불가에서도 최치원이 찬술했던 여러 불교 서적, 그다음에 비문 등을 또 즐겨 읽었고요. 그다음에 도가에서도 최치원을 도맥의 수장으로 여겼기 때문이죠. 그 조선 중기 넘어가면서 네. 조선시대 성리학이 더 득세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교에 대한 약간 좀 뭐라 할까요? 오히려 중국보다도 우리가 더 유교를 열심히 믿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맞습니다. 그런 거하고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되는 예, 거예요. 정확한 얘기죠. 이렇게 동자승 그림을 지워버려서 정도다라는 거고 아닌 게 아니라 이 조선시대에는 최치원 관련해서 정체성 논쟁의 소용돌이에 빠졌어요. 도대체 당신 정체가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최치원이 공자의 사당이라는 문묘에 배양된 것은 고려 현종 때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1020년이니까 지난해가 딱 1000년이 됐는데 뭐 예. 저는 뭐 그냥 지나가 버렸네요. 모르고 뭐 그렇게 됐죠. 참 고려 왕조가 최치원을 대접을 해준 이유가 뭘까요? 원래 그 삼국사기를 보면은요 이렇게 했다 그럽니다. 태조 왕건이 나라를 일으킬 때 최치원이 계림 즉 신라는 황엽 즉 누런 잎이고 공령 즉 개경은 청송 푸른 소리다라는 글을 보내고 고려의 건국을 몰래 도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 계림 황엽 공령 청송 기사는 대체적으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지금 학계에서는 부정되고 있거든요. 네. 이 고려 현정이 건국의 합리성을 부각시키고 또 이 당시에는 거란의 이딴 침입 세 차례에 걸쳐서 침입을 했잖아요. 그 현종 때는 1018년에 거란이 침입을 했거든요. 그때 발생한 사회 혼란을 잠재우려고 죽은 최치원을 이용한 것이다라는 견해가 좀 지배적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이미 사망하신 분을 네. 다시 불러낼 정도로 이런 분을 이름을 다시 거명하면 뭔가 명분을 얻는 상황이었다 이런 거잖아요. 되게 영향력이 있었다라는 그런 네. 분이죠. 근데 우리 최치원이라는 이 최치원 선생은 사실은 중국에서 먼저 이름을 떨친 분 아닙니까? 그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황소연안이라고 하는 그런 뭐 격변의 시기에 지은 격황소서라는 경문은 정말 천고의 명문으로 꼽히거든요. 뭐 다 아시지 않습니까? 네, 워낙 유명하잖아요. 조금 소문 오죽하면은 경문을 읽던 황소가 이런 대목에서 뭐 깜짝 놀라서 의자에 떨어졌다라는 일화가 있는데요. 뭐냐면 천하 사람이 모두 너를 죽이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아마도 땅속의 귀신까지도 가만히 너를 베어 죽이려고 의논하리라라는 대목이 있는데요. 이것이 굉장히 그 명문이었다 그럽니다. 그 대목에서 깜짝 놀라서 의자에 떨어져서 뭐 발발 떨었다 뭐 이런 일화가 있을 정도입니다. 시대를 잘못 만난 천대였다. 그렇습니다. 당나라 과거인데 이 당나라 유학생들을 상대로 한 과거가 있습니다. 특별히 만든 과거에 빈곤가인데 거기에 급제를 하고 거기서 벼슬을 좀 살다가 고국으로 돌아와서 벼슬을 지냈고 894년에 시무 10여 개조를 올려서 육두품 신분으로는 가장 높은 아찬 즉 17관등 중에서 6번째 관등이거든요. 네. 거기까지 올랐습니다. 뭐 육두품이었으니까. 그러나 이제 온갖 시기 질투 때문에 벼슬을 버리고 결국 은거를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생전에는 별로 평가를 못 받은 거네요. 그렇죠. 이렇게 대문학 중국에서보다도 오히려 더 못 받았죠. 네. 통일신라 말이니까 혼란계였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그렇게 당신이 이렇게 힘을 이렇게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후에 인정을 받았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선조 들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최치원의 특히나 문묘 배양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제 시비의 대상이 되는데요.
특별히 도학자들이 이제 문제가 됐는데 최치원을 두고서 영불지인이다라고 해요. 영불지인이 뭐냐면 불교에 아첨한 사람이라는 거죠. 네. 그러한 평가와 더불어서 문묘배양의 부적격자다라고 몰아붙였는데 왜냐하면 이제 말년에 해인사에 머물면서 고승들의 전기도 쓰셨고 네. 그런 불교 관련 저술 활동을 벌였고 그다음에 불교 관련 비석에 글과 글씨를 남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성리학자들의 시각으로 보면 눈엣 가시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최치원이 생존했던 시대가 서기 한 800년에서 900년쯤 그렇죠.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황소의 난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렇죠. 네. 근데 1000년 뒤까지 이름이 알려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분이길래 1000년 뒤에도 이분을 두고 논쟁을 벌일 정도인가. 그렇죠. 참 그러면은 일단은 그 1000년 전에 분이 계속 끊임없이 회자가 됐다는 얘기고 됐죠. 회자가. 다시 그분을 불러내서 그러면 좋은 일로 칭찬해주고 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비난을 한 겁니까? 특별히 이제 퇴계 이황 선생이 비판에 이제 어떻게 보면 폼을 열었다고 할 수 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최치원 무리는 문장만 숭상하고 부처에게 몹시 아첨했다. 그의 불교 관련 작품들을 볼 때마다 몹시 미워서 아주 끊어버리고 싶었다. 그를 문묘에 두어서 그러니까 공자사당에 두어서 제사를 받게 하니까 이게 진짜 선성을 욕되게 함이 너무 심하지 않은가라고 사납게 비판을 했고요. 퇴계 이황 선생뿐만 아니라 율곡 이희 선생도 또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도학과는 관계가 없는 최치원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제사를 지내야지 문묘에 배양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고요. 또 이제 노론의 영수라는 우암 송시열 뭐라 그러냐면 이분은 또 되게 재밌어요. 미개했던 시절에 특히 이제 통일신라 말 그때 문장으로 조금 이름을 내서 중국 학사들과 견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아마도 문묘에 종사가 된 것 같은데 그 유학의 공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 만약에 그분이 조선에서 만약에 그런 문묘 배양이 논의가 됐다면 어림도 없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저평가를 하게 되죠. 이건 청취자분들께서 또 실망하실까 봐 네.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지금 시각으로 퇴계 이황이나 이런 분들을 이 사건으로 이렇게 그분은 이런 분이었어 네. 이렇게 실망하실 필요까지는 논쟁이기 때문에 그거는 당시 시대의 논쟁입니다. 네. 근데 이런 내노라는 성리학자들이 최치원은 문묘 배양감이 안 된다. 이렇게 낙인을 사실은 찍은 거예요. 사실 대표적인 분들이잖아요. 세 분이. 네, 그뿐만 아니라 중흥군주라는 정조도 비슷한 시각을 갖고 있었는데 뭐라 그러냐면 문묘종사의 경우는 최치원은 좀 지나친 듯하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안 모시면 되잖아요. 왜 모시면서 그렇게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못마땅한 방패라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고 솔직히 최치원이 당신이 내가 해달라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제가 그래서 1000년 전 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왜냐하면 그래도 이제 방을 못 뺀 이유가 최치원의 문묘 배양을 긍정하는 분들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최초의 서원인 벽운동 서원을 연 분이 있지 않습니까? 주세붕. 이분을 뭐라 그랬냐면 최치원의 문장과 식견과 소행은 참으로 백세의 스승이라고 할 만하다라고 하면서 동방 문장의 시조가 된 덕분에 그분이 문묘에 배양된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고 또 살인파의 영수인 김종직이라는 분도 쌍기사를 방문한 뒤에 지은 시에서 최치원은 닭대에 끼어 있는 학이다. 이거는 우리가 흔히 군계일학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했고요. 김석주라는 분은 최치원을 8자로 표현했는데요. 천인절벽에 만리홍도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천길되는 우뚝기선 절벽이요. 만리의 큰 파도다라고 극찬을 했거든요. 최치원의 글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안 남아있는 게 참 안타까운데요. 근데 궁금한 게 신라시대 말, 통일신라시대 유학하고 조선시대 유학은 혹시 차이가 있었어요? 그렇죠. 이거 보면은 가만히 보면 이제 이황, 이이 그다음에 이 송시열 그다음에 정조임금 이런 분들은 순전히 성리학의 공로가 있는 자만이 문묘에 배양되어야 된다는 어떻게 보면 성리학자의 입장에서 이제 그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나 유학은 그 시대의 또 학파에 따라서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고 발달을 했거든요. 그중에 도학이라는 거는 송나라 시대에 크게 일어난 정주 성리학의 별칭입니다. 그래서 성리학 즉 도학이라는 거는 북송의 주도니 그다음에 정호 정의 이와 같은 오군자가 열었고 남송의 주의가 집대성한 사상과 학문을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한나라나 당나라 시대의 유학은 성리학이나 도학이라고 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송대에 이르러서 새롭게 재구성된 유학을 도학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황, 이이, 송시열, 정조 이런 분들의 비판은
성리학이 형성 발달되기 이전의 환경과 학풍을 무시한 어떻게 보면 비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럼 조금 좀 실망스러운. 예, 아니, 우리 지금의 또 잣대로 그러니까요. 자꾸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예. 근데 지금 최천 선생은 뭐 그 워낙 많은 사람들한테 후대에 영향을 끼친 분인 거 네. 뭐 틀림없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흔적이 많이 남아 있고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창원 하포구에 있는 예전에 마산이라고 하는데요. 예, 마산. 예, 마산이죠. 그러니까 네. 최치원의 친필 글씨가 써 있는 커다란 각석을 보러 갔는데요. 그 각석이 이제 뭐냐면 월영대라고 쓴 각석입니다. 큰 글자가 쓰여 있고 그 돌 자체가 비석이 한 2m가 넘어서 굉장히 크네요. 예. 돌이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최치원의 글씨라고 하는데 이번에 이제 그 월영대 글씨 옆에 작은 명문들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렇게 뭐 말씀하신 그런 박홍국 위덕대 박물관장이라는 분하고 그분을 따라서 이제 지도도 받고 공부도 좀 했는데요. 네.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 월영대가 일종의 순례 성지더라고요. 무려 13명의 고려조선의 문인들이 월영대하고 최치원을 노래하는 시를 남겼더라라는 걸 봤습니다. 아, 그럼 월영대 말고는 또 최치원의 유적은 없어요? 그렇습니다. 뭐 어떤 연구자가 또 논문을 썼는데 최치원의 발자취.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답사한 월영대를 포함해서 경남이 28곳, 경북이 22곳, 전북과 충남이 각 11곳, 그다음에 경기, 광주, 부산, 대구 등도에서 각각 한 곳에서 2곳씩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특별한 거는 최치원을 두고서 영불지인이다. 즉 뭐 이 불교에 아첨한 인물이다라고 혹독한 비판을 가했던 분이 있지 않습니까? 퇴계 이황 선생도 네네. 월영대를 또 찾아가서 답사시를 또 남기셨더라고요. 그렇게 비판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시를 이제 읽어드릴게요. 네. 늙은 나무, 기이한 바위, 푸른 바닷가, 최치원이 논인자치 모두 연기가 되고 말아. 이제 다만 높은 데에 달만이 머물러서 그 정신 담아내어 내게 전해주는구나 하는 시인데요. 이왕이 비록 이제 도학자의 잣대로 최치원의 문묘종서를 비판하긴 했지만 월영대를 찾아서 최치원의 정신을 전해받았다라고 읊을 만큼 그 학식과 문장을 인정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퇴계 이황 선생이나 율곡 이 선생이나 뭐 송시열이나 마찬가지인데 비판은 비판이고 그래도 그 정신은 이어받을 만한 훌륭한 분이다라고 다들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최치원 선생이 조선시대에 만약에 태어났다면 어떤 길을 걸었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이제 김종직의 제자인 김일손이 쌍기사를 방문한 뒤에 남긴 소감이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고운 최치원 선생이 지금 태어났다면 나라를 빛낸 문장 실력으로 태평시대를 장식하고 나도 그의 문화에서 제자가 되어서 한 수 배웠을 것이다. 근데 지금 비석만 만지고 있으니 참 안타깝다. 이런 식의 그 소감을 남겼습니다. 대단하네요. 네. 그러니까 약간 좀 질투심 같은 게 이황 선생이나 이런 분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지금 생각하게 되는데요. 참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치원 선생은 좀 그 유연했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영정조 때 활약했던 그런 스님이 계세요. 유일 스님이라고 계신데 네.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최치원 선생은 원래가 유학자이고 동국 문장의 시조이고 반드시 성리학에도 능했을 거지만 때를 잘못 만나서 보배를 품고 팔지 못할 것일 뿐이다 라고 평가를 했거든요. 이 스님조차도 최치원의 정체성은 기본적으로 유학이었다라고 이제 인정을 한 거죠. 뭐 서산세 대사가 평가한 것도 남아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풍류라는 것은 유불도를 포함해서 중생을 교화하는 것이라고 언급했지 않습니까? 최치원 선생님. 네. 그래서 이 최치원이라 그러면 유견이, 불견이, 도견이 하면서 평가하기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말씀하신 서산대사가 평가를 했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유교와 불교에 통달한 이들은 남의 근심을 자기 일로 걱정을 하고 남의 즐거움을 자기 즐거움으로 여기니 어느 겨를에 유교가 그러다 불교가 그러다 하고 서로 원수처럼 싸우고 대하겠느냐. 유학자인 최치원과 불승인 진감이라는 분이 바로 그런 분들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조선시대가 딱 이렇게만 학문이 발달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도 뭐 솔직히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 그래서 배관시하고 싸우고 뭐 비판하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뭐 보지 않고 그리고 너 그렇지 못하고 저도 그런 거 같고 그러는데요. 그 요즘 사람들의 심사에 일침을 넣는 얘기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교훈을 줍니다. 네, 맞습니다. 자꾸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자꾸 내가 맞는 길을 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조선시대 흔적의 역사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향신문 이기환 선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길 미끄러우니까 조심하시고요. 김성환의 시사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백은하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